선배인데. 아 그래요? 네. 처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지혜. 반갑습니다. 워낙 많이 봤을 때는 아주 가까운 사람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친구죠. 그래? 친구. 아 그래요? 내가 몰랐어요. 숨겨놓은 우리 부분.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팩사이다 시장님, 국민 머슴에서 삼식이 국민 밉상 남편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이재명 성남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갑자기 삼식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그 삼식이는 아닙니다. 아, 네. 네. 어디만 나오시면 시청률이 이렇게 잘 나오고. 진짜요? 예. 요즘 뭐 방송가에서 아주 핫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늦었지만 어떻게 나오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전 사실 우리 전 의원님 보면 무서워요. 왜요? 아니 뭐 저한테 저기 잘못한 일을 하셨나 봐요. 없어. 그전 의원님 구명이세요? 그럼요. 우리 대선 때 예. 후보 토론 때 우리 패널이 아, 그전에는 모르셨던 사이시고 네. 안 만났고. 아니 뭐 그래도 일방적으로 알았죠. 네. 아니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네. 자, 이재명 시장님 하면 우리 전 작가님의 독설, 진 교수님의 센스, 안 원장님의 논리, 봉도사님의 슈퍼 깔때기까지 합친 캐릭터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안 원장님의 논리? 예. 제가 저 중에 보니까 예. 깔때기는 아주 제가 100% 동의하겠어요. 사실. 깔때기. 네네. 모든 관심은 나에게로. 예, 제 논리 또는 센스 이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독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시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독설은 그래서 저하고 안 닮으셨대요 어쨌든. 아니에요. 어쨌든 줄긋기 안 돼요. 아, 왜 무서워하시는지 알겠네요. Yes or no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사용 설명서 Yes or no. 예능 출연 후 연예인병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나, 있다. 둘, 셋. 예스. 오늘 아침에도 백허그를 하고 나왔다. 하나, 둘, 셋. 백허가 아니라 앞으로였는데. 그럼 놉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이후에 네. 너무 많은 관심들이 있다는 걸 또 아시죠? 예전에 유명했던 거랑은 좀 다른 네. 분위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이제 아는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저 사람 뭐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면 요즘은 막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좀 약간 연예인병이 조금 걸렸다. 근데 사실 제 참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증상이 어떤 증상이 증상이에요? 나타난 거예요? 자꾸 화면에 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자꾸. 검색. 진짜 심하시게 걸렸네요. 시청률 혹시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내가 나왔던 거. 다 찾아봤죠. 컴퓨터 앉자마자 포털에서 내 이름 먼저 그건 원래 했던 거고. 그건 원래 하던 거고. 원래 하던 거고. 두 번째, 오늘 아침에도 아내에게 백허그를 하고 나왔냐는 질문에 앞으로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백허그는 이제 밥할 때 주로 뒤에서 하고요. 출근할 때는 앞으로. 앞으로. 안 원장님, 네, 백허그 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전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앉는 거는 그거야 뭐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방송 출연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안 의원님의 논리에 문제가 있어요. 나 이럴 때 뭐 지적해야지. 나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매일 합니다. 방송 때가 아니고 원래. 믿고 싶어요. 백허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어머, 이게 이렇게 들어오시는구나. 행정가라면 사실은 경기도지사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를 했던 분들이 참 정치적으로 안 풀렸어요. 그런 거 같은 거는 개의치 않으세요? 보통은 뭐 대선 가도의 무덤이다 이렇게 보통 네, 얘기하죠. 네. 뭐 크기는 한데 가까운 것 같지도 못하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중에 한 명 성공했어요. 네. 결국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뭘 하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정에 관한 경험이 있는 게 좋죠.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아직도 엄청 젊다는 거예요. 개헌이라는 게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예요. 사실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지역 자치단체장은 지역 대표성밖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지역 대표성밖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손을 자꾸 나한테 이래. 평소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도지사보다 국회의원을 하시는 게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의도에 가서 그 허허벌판에서 그 하이에나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정말 초선 의원으로서 고군분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대선에 지난번에 어쨌든 당의 경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은 국회에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며 나홀로 헌법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국적인 아젠다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영역을 어떻게 넓혀야 되는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제가 사실 이번 대선 경선을 이제 뛰게 된 거는 제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역할 분담을 하는 측면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란 이제 팀플레이인데 당시 문재인 후보 혼자 사실상 뭐 결정되다시피 보여지는 상태에서는 사실 본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 팀원으로서 경기에 참여한 측면이 좀 강하고 물론 뭐 잠깐 그 예를 들어 지지율도 오르고 그래서 막 야 이거 진짜 혹시 뭐 이런 생각하다가 약간 오버해서 비난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결국 제가 되돌아 보니까요 제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저는 도지사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그 단지 도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근데 이 도구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역할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또 세상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요소 이런 걸 고려해보고 판단한 결과는 역시 뭐 국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다음 순위 아니겠느냐. 네. 뭐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외부자들과 이재명 시장의 공통점을 우리 진 교수님이 발견했죠. 예, 제 블랙리스트 3관왕 그랜드 슬램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멋있어요. 네, 내가 기억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특친이 됐냐면은 그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드러난 걸 보면 그 배후에 이제 국정원도 있고 다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집중적으로 당하셨죠. 그러니까 아니, 저도 당하고. 아니 시장님이 당하는 걸 엄청난 보고 분들이었죠. 내가 약간 어머 사격을 했어요 그때. 고맙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다 우리가 또 같이 맞고. 특친도 됐던 거죠. 같이 또 얻어맞기도 네, 네. 했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지자체장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자기 체면을 차린다고 점잔을 하나 떨어야죠. 점잔을 떨고 뭐 나오면 막 정치적으로 완곡어법을 쓰거나 막 이런 건데 저보다 더 하시더라고. 통쾌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위터리언으로서 굉장히 수준이가요. 최근 밝힌 MB 정권의 이재명 퇴출 대책이라는 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2010년에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봄에 청와대에서 이제 임태희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갔죠. 성남에 계시던 분이신데 이제 3개월 동안 성남시를 이제 뭐 행안부, 청와대, 뭐 경기도 이런 데서 내사를 해가지고 4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임태희 실장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 해요. 이제 보도에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쫓는 방법은 주민 소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다가 포기했다.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알았죠, 저희는. 근데 실제로 그때쯤에 2011년 초가 되니까 주민 소환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본부도 기억나요. 만들어지고 뭐 그 다음에 또 바로 벌어진 게 이제 저에 대한 종북물이죠. 청소 용역 회사에 일거리를 줬는데 그 회사에 민노당 당원이 2명 있다. 70명 중에 2명 들어있다. 그러니까 종북의 자금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한 번 그 일이 있었고요. 선거 한 1년 전쯤 되니까 뭐 성남에서 종북 척결 운동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야탐역, 뭐 모란역에 집회를 한 거예요. 특보도 내고 막 이러면서 트위터로도 막 날리고 네, 뭐, 인터넷에 올리고 호외에 뿌리고 뭐 난리였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그 내용에 들어있어요. 나름 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집중적으로 사격을 그냥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살아나신 거 보고 아니, 좀 대단하세요. 맷집은. 그 덕에 살았죠, 사실은. 제가 만약에 공격받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한 그 이름 없는 기초단체장이 돼서 3선 되냐 마냐 막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제 정치 인생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전영욱 의원님이 존경님하지 않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하고요. 저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안 설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라니까. 왜 손을 만져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죠. 부당한 공격을 하면 원래 자연의 이치입니다. 과도하게 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는데 제가 그 반작용을 잘 활용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죠. 제가 직업이 변호사이고 나름 그 이전에 이제 시민운동을 통해 좀 단련된 게 있어서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내가 불법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최대 피해라고 해봐야 시장을 그만두는 정도다. 다음 선거에 떨어지는 정도. 제가 공장 노동자 출신인데 시장 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출세했고 많은 걸 얻었으니 다시 안 돼도 여한이 없겠다.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옆에서 보시기에도 참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한 개도 그냥 안 넘어가고 다 반격하고 행동하고 또 싸우고 저는 이것 자체가 저는 정치라기보다는 운동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죠. 안티가 많아져야 팬이 많아집니다. 내가 공격을 많이 당할수록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즉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종적으로는 사필귀정. 포연이 그치면 실상이 드러난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때문에 나쁜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되게 즐거워요. 오히려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억울한데 기회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죠. 오히려.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물론이죠. 그러지 않은 세상이 돼야죠. 아니 이재명 시장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치인 중에. 책도 읽고 그동안의 발언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가진 게 많고 그렇게 소년 공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변호사도 되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시장이 됐다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코리안 드림이 가능하다는 거, 자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성장해야 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를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데 지금 지나치게 공격적인 거예요. 남이 공격을 하면 난 더 클 수 있다. 아니, 과거에 그랬다고. 아니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고치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글쎄 우리나라의 성남 시민도 그렇고 경기도민도 그렇고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을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이 다르더라도 서서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이제 정확한 분석이 좀 알겠어요. 있었으면. 나중에 따로 한번 분석해 주세요. 아니요 됐어요. 가격이 비싸요. 시간당 가격이.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하는 거잖아요. 단서들이 나오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 수사를 피해서는 안 되겠죠. 뭐 피할 권리를 줘서도 안 되겠고 이런 점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비난의 여지를 감수하고도 어쨌든 국민의 권리,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 질서를 또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사례들에 대해서는 꼭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광주 5.18 광주 항쟁에 관한 자료들도 새롭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안매장 사실이라든지 헬리콥터라든가 헬리콥터 사격이라든지 뭐 이런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한번 했더라면 지금 와서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규명이 안 되면 또 세월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자칫 보수 측에서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정리 문제도 지금 이 사실은 분열이 좀 있는데 거기다가 MB 정부까지 했을 경우에 저는 참 부담돼요. 그 반발과 진짜 이 혼란은 또 이루만 할 수 없을 텐데요. 부담되지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는 덮어왔죠. 이제 덮은 게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하게 했죠. 적폐청산이 돼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보수 그래서 하는 정당의 길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더 씌워진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스스로도 이제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것이 지금 보복 뭐 대책위를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저는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할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급격한 발전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왕 적폐청산을 했으면은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이제 한국의 보수가 그동안 사실 과도하게 기득권에 집착하고 개혁과 혁신에 게을렀던 거 이번 기회에 사실 보수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 바뀐 측에서 본인들의 정치 철학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 여기에서 이 과정이 한 단계 홍역을 치르면서 그 다음 단계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연될 경우에 대한민국이 찢어집니다.
찢어지죠. 한국사회가 그렇죠.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미래를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일부 보수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거는 아예 보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구나. 보수는 탐욕스럽고 보수는 거짓말하고 보수는 부정부패에 앞장서고 이런 사람으로서 보수의 이미지를 이제 더 씌운다는 그런 어떤 이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수의 가치 중에서 또 지금의 정부가 받아들여야 될 훌륭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진보의 아주 그 큰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에 보수의 또 장점은 뭐냐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이 두 가지의 가치는 공존해야 되는 거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건데 이 적대적인 이 양상으로 간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걸 예를 들면 진보의 보수에 대한 반격이다, 공격이다, 뭐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정과 정의의 문제이거든요. 부정의 요소를 제거해야죠. 깨끗한 판에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다른 길, 틀린 길이 아니라 다른 길들을 가는 거 아닙니까? 보수층의 이제 위기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보수층에서 냈던 대통령들 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하고 그다음 뇌물 받아가지고 감옥 살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 업적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데 막판에 그 IMF 때문에 완전히 나라 경제를 갖다 망가뜨린 대통령으로 이미지 굳어졌단 말이죠. 그럼 딱 둘이 남아요. 박근혜하고 이명박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단 말이죠. 근데 나 지금 남은 게 지금 이명박이에요. 여기까지 딱 쳐보면 그러니까 보수층의 입장에서 자기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감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 거죠. 이재명 시장 하면 또 복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성남시를 불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좀 배합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저렇게 퍼주다가 남는 게 뭐가 있겠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오해인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를 새로이 설정하거나 증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도 다 정부 승인을 받아요. 일정액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밀린 세금 받는 게 최고예요. 아무리 퍼줘도 제한이 있는 거죠. 빚을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못 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성남하면은 유명했던 게 초호화 시청 만들었고 빚 많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는 보관하고 있던 돈을 써버린 거예요. 판교 특별회계라고 하는데 5,400억 보관되고 있던 거를 다 빼다가 써버린 거였는데 그 외에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빚을 낼 길은 없죠. 우리 성남시는 사실 뭐 드러나는 복지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빨리 들어준다. 아이 키우기 좋아서 엄마들이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한다. 맞다.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재명의 퍼퓰리즘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네, 저는 뭐 포퓰리즘 욕해도 저는 별로 불쾌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포퓰리즘을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중학생 교보, 우상교보, 산후조리비 지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년 배당 한 100억 정도. 요거를 했는데 이걸 정부가 막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막지 않았으면 조용히 끝났을 거예요. 이걸 막고 재소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예산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행정은 사실은 예산이고 그 예산이 어떻게 이제 잘 집행하느냐를 보는 건데 청년들한테 이렇게 100만 원을 줘서 그게 상품권으로 돼서 시장에서 깡을 한다든가 이게 무슨 뭐 공작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또 보수층에서 굉장히 분노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발빠른 행정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촘촘한 행정을 하느냐, 네네. 깔끔하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그 얘기 중요한 들어봤어요. 그 돈 가져가지고 재래시장 가서 쓰는 게 아니라 노래방 가가지고 썼대더라. 재래시장에서 또 깡도 해줬고 실제로 이재명 그런 게 시장이 이런 게 있긴 노래방비 있었죠. 내줬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의 아주 미세한 부작용, 네네. 요 부분들을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을 할 때요. 하나의 정책적 효과를 내는 경우하고 두 가지 정책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내는 게 있다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내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100억 정도를 한 개 일령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을 지급해서 이제 청년들이 좀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냥 현금으로 주면 편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지역 화폐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위 상품권으로 준 이유가 있죠.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의 영세 상인들에게만 써라라고 하니까 불편하죠.
대신에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들은 매출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 지역 경제 순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에 불편한 사람들은 이걸 현금으로 바꾸는 활동을 하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하는 그 깡이 누구냐면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주는 거야. 그리고 현금 받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대개는 더 주죠. 그럴 경우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시장에서 할인을 하는 경우도 없다고 제가 단감 못하죠. 있겠죠. 있겠지 뭐. 그럼 예를 들면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지죠. 이만한 성과를 얻는데 부작용이 이만큼 있는 걸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효과를 양가적인 효과를 이제 노린다. 이왕이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이 청년 배당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는 취직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라든가 뭐 청년들의 복지 확대요. 그렇죠. 청년의 복지 확대인데 우리나라 이 청년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주 슬프고 참담한 현실이 있어요. 자기가 교육은 매우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에 걸맞는 일자리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오바마 대통령도 상원의원 돼갖고서야 자기가 대학교 때 받은 등록금을 다 이제 환원을 했다고 갚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갚는 역할도 반드시 저는 청년들에게 지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역할이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청년들에게도 넘어갈 수 있고 100억밖에 안 된다, 50억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거 시장님 돈도 아니고 중요한 성남 돈이죠. 시민들 또 벤처기업에서 열심히 밤샌 젊은이들이 낸 세금인 거죠. 낭비라고 보시면 좀 곤란하고요. 아니 저 낭비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가능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권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조차도 못 만들어서 끊임없이 예를 들면 연간 2조 원씩 쓰면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아니 시장님답지 개선이 안 않게 되잖아요. 아니,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또 작은 정부에서 아니, 할 수도 있는 잠깐. 거고 그런 거죠. 상당히 복에 겨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논란이 벌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일이죠. 우리 이재명 시장이 전남 고흥군수다. 전남 장흥군수라면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63.57%가 될 거 재정 자립도가.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C급이 한 39.2%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현재 전국에 가난하죠. 30% 미만이 115군데예요. 그다음에 자기 공무원들, 기초자치단체 내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데 수십 군데입니다. 제가 구조적인 굉장히 얘기를 어렵습니다. 하나 좀 드릴게요. 성남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는 돈이 많아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네, 제가 저렇게 분당도 하시는데요. 있고. 사실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성남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니까 재산세 많이 내죠. 근데 문제는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정부의 지원금이 없어요. 불교부 단체라고 그러죠. 근데 다른 자치단체는 예를 들면 인건비가 조달이 안 될 정도로 나쁜 자치단체면 그걸로 살고 나머지 인건비 안 주고 사느냐 그렇진 않아요. 국민들은 내는 국세 중에 일부 20% 가까이 떼어서 전국에 다 채워주죠. 그래서 1인당 집행 예산을 보면 성남시가 오히려 적습니다. 왜 그러면 예산 집행액은 똑같은데 복지 정책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꼬리를 달지 말고 줘야 된다. 예산을 예를 들면 우리 전혁 의원님한테 100만 원을 주면서 이런 용도에 쓰고 나는 나머지는 정부에다 반납해라 한 경우하고 우리 안 의원님한테 100만 원을 주면서 아끼면 당신 가지세요 했을 경우에 어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겠습니까? 저라면 저쪽을 당연하죠.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자율권이에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를 들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저런 용도를 다 재정해서 주면 최대한 잘 써야 됩니다. 남으면 돌려줘야 되고 네. 계속 아끼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줄어요. 과하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자치권의 문제죠. 저도 그건 공감해요. 네, 사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준 보조금이 포괄적 보조금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없어서. 현 정부 중앙정부가 보조금 줄 때는 포괄적, 그래서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방자치제를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문제 있는 거죠. 본질적인 얘기로 되돌아가면 성남시는 예를 들면 1인당 집행 예산이 다른 도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데도 독자적인 예산 집행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면 아끼는 만큼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예산을 계속 저희가 절감을 해왔는데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해본 게 있어요. 하나는 가로등 보수 예산을 제가 일률적으로 25%에서 삭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가로등이 더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로 버텼어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25% 삭감된 상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그 없어요. 원인이 뭐예요, 그럼? 책정된 예산이고 관행적으로 필수 비용이라고 하니까 계속 써왔던 거예요. 보도블록 같은 거. 네. 가로등을 제가 삭감한 예산이 78억입니다. 교복을 예를 들면 중학생 해주는데 30억 들거든요. 고등학교 해주는데 30억. 그 두 가지를 하고도 남는 예산이에요. 지난 국감에서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가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유력한 정책적 차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한 말씀 더. 이재명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위법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위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로 남불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청년 지원 정책이냐 사실상 중소기업 기업에 주는 돈 아니냐. 고용되지 않은 청년들은 전혀 수혜 대책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청년 정책 논쟁 때문이었는데 제가 선빵을 날린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갑자기 예산에 대한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예산을 문제 삼았는데 그 이전 단계에 이 예산의 근거가 됐던 청년 배당 조례, 예산 무상 교복 조례, 산후조리 지원 조례 이 3개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어요. 그냥 문제 없다고 넘어갔죠. 그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갑자기 대부분이 제소를 해버린 겁니다. 경기도도 자치단체인데 같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승인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소송까지 내니까 이거는 사실 자치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 아니냐. 네. 그 관련 법령에도 협의해야 된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받아라, 승낙받아라가 아니고. 저희가 승낙을 못 받았죠. 박근혜 정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제소한 걸로 알고 있다. 이제 정권 교체됐고 입장도 바뀌었으니까 취소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정부에 무슨 청부를 받아가지고 제소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실례가 아닌가요? 청부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단순하게 좀 짧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고 본인이 도움도 안 되는 경기도에도 도움 안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크게 뭐 유익하지 않은 일들을 사실은 원하지 않는데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이 협의했어요. 제소할 당시. 약간 국회의원분 통해서 서로 손해 아니냐. 이게 서로 우리 발등찍기다. 그 남경필 지사 그 얘기 뭐예요? 1억 그 연금 통장 뭐 이런 얘기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일정 수준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경기도의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인 경우에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를 적립을 하면 똑같은 액수를 경기도가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고 10년 동안 이걸 부으면 이자 등등을 포함해서 1억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청년을 지원하는 거 좋고 취업을 지원하는 거 다 좋은데 첫째로 이게 들은 예산이 최하 4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준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10,000명이에요. 그리고 이 10,000명을 내년에 한꺼번에 뽑고 끝이야. 이래선 복지 정책이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이란 다수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특정 소수가 아니고. 두 번째가 금액이 적절해야 돼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지속성이죠. 10,000명을 뽑아서 10년 동안 계속 주는 거지. 요건 10,000명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5년 내지 10년 후에 세금을 내는 청년들은 5년 전 또는 10년 전에 선발된 사람들의 1억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계속 내주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남지사의 정책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럼요. 중소기업에서 10년 장기 근속을 한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울 그렇습니다. 정도의 네, 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중소기업에서 10년을 근속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죠. 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철학에서 이제 한 분은 이제 보편적 복지 네. 이런 프레임이고 한 분은 이제 선별적 복지 프레임이고 여기서 또 한번 차이가 나는데 저는 글쎄요 이런 논쟁은 성남시장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 출마하셔가지고 선거 때 좀 하셨어도 되지 않나. 약간- 왜냐하면 그냥 오케이 그 생각은 다르고 서로 비판할 점이 있지만은 이건 그냥 그래 저쪽 그렇죠. 그 경기도 정책인데 네. 제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장인데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사실은 오바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똑같은 청년 정책인데 성남시는 정책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하시는 분이 왜 경기도도 이 정책 협의가 며칠 전에 됐거든요. 그때 예산안 낼 때 이거 정책 협의 안 된 상태에서 낸 거예요. 내로남불 아니냐. 이거 청년 정책 하시려면 이거 청년 통장은 문제가 없지만 이거 너무 과하고 그리고 그런 거 하시려면 성남시부터 좀 취소하고 하세요. 이 얘기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제가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무상 교복을 반대하는 시의원들 네네. 명단 공개하고 이런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신념에 따라 가지고 그 시정 활동을 하는 건데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에요? 좌표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공격하라고. 공격이 맞긴 한데 합당한 공격이죠. 전원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상임위와 예결 위에서 생중계된 공개 표결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보니까 언론이나 기자들이 다 봤지요. 시민들도 봤고 공무원 전원 다 생중계된 거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난 이제 사이버상에서 비난과 또 SNS에서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의원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장님께서는 목표로 압박용으로 한 거죠. 거예요. 압박용으로 한 거죠. 시민단에 항의받으라. 네. 이 어느 나라든지 교복이라든가 의복을 100% 제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 10%라든가 20%를 지원을 한다든지. 왜?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무나 이 책임을 지우는 것도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의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도 어떻게 보면 제해주기도 하고 할인도 해주고 이런 게 우리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순기능 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이 무상 교복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오히려 더 요만큼도 나오지 않고 이 스타 시장의 말하자면 용감함과 공격성과 적대적인 하나의 결기만 나오는 거 그건 굉장히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교복 얘기를 드리면 고등학생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기초생활수급자 10%는 이미 지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확대하려고 아니,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준다 이러는데 사실 분당에 아까도 말씀하시기에 집도 비싸고 이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요. 네. 이 세금 선택과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쓸까요?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뭐 교복뿐만이 아니라 뭐 통신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행정이 손길이 많이 가서 또 거기서 새는 돈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잣집 필요한 아이들까지 사람을 교복을 해줄 필요가 좋겠다는 있느냐? 거예요. 네. 앞으로도 획기적이고 실용적인 이재명 표 복지 정책이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복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이 뭔가 들썩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설계하는 진정한 복지 도시. 그래서 예산과 권한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또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잘 쓰여지게 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는 복지 도시는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